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은값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내내 사실 금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값은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올해 금보다 은값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 은값의 상승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11월 달에 모든 자산 가격이 사실은 동반 하락을 했죠. 네. 그 과정 속에서 은 가격이 여전히 조금 상승될 일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려했던 시중의 유동성이란 부분 자체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AI 투자와 관련된 어떤 산업용 수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은은 약간은 악마의 금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가격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은은 뭐 기금속 성격도 있지만 산업용 수요 성격이 상당 부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은이 주로 쓰이는 데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AI와 관련된 그 투자 이러한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산업용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은의 상승이란 부분 자체가 뭐 결국 11월에 좀 자산시장의 큰 리스크로 대두됐던 유동성 자체가 여전히 양호하고 또 AI 투자 사이클 자체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은 가격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이 좀 메말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은값의 상승으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 은값이 올랐고요. 구리 가격도 올랐고 BDI 지수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BDI 지수를 보면 연초 저점 대비해서 264%나 올랐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고 구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은과 구리 값의 상승을 우리가 경기 호조 시그널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좀 구리나 은 뭐 아무래도 좀 투기적 수요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뭐 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채굴 같은 것들이 조금 남미 지역에서 이전보다는 사실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저희가 이제 구리 가격을 계속 보는 부분 자체는 구리가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를 좀 대변하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중국 산업 수요가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그래도 우리가 경기 측면에서 우려보다는 제조업 경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그 BDI 지수, 그러니까 BDI 지수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 이러한 것들을 운임하는 운임 지수인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수요 자체가 여전히 조금 있다라는 거,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은수요라든지 또 구리 가격, 또 BDI 지수 이러한 그 산업용 가격 지수 자체 또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경기 사이클 뭐 우려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가 지금 57불, 58불 때까지 떨어진 상황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가격 지수나 운임 지수 자체도 경기의 어떤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인 부분들이지만 결국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수요라든지 또 산업용 어떤 그 생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인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해 보면 지금 뭐 최근에 여전히 뭐 경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경기 자체는 좀 꾸벅꾸벅 좀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결국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월장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좀 힘을 내어가고 있는데 11월장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야기시킨 원인은 아무래도 AI 버블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을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이전보다 좀 달라진 풍경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자체는 대부분 현금 자체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부채 자체를 사실은 일으킬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부채를 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도 위험으로 보게 되는 이 CDS 프리미엄 자체가 빅테크들로 하여금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11월에 관찰이 됐습니다. 여전히 오라클 CDS 자체는 상당히 좀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여타 지금 빅테크들의 CDS는 상승 추세가 좀 주춤 또는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이제 빅테크들의 이러한 부채 우려 이러한 것들이 다소는 좀 진정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빅테크들의 여전히 현금 창출력 자체가 여전히 양화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향후 1, 2년 내에 사실은 그렇게 뭐 현금 부족이라든지 부채 상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오히려 빅테크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이제 동원해서 사실은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뭐 버블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투자 수요가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어떤 나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재차 반등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했던 어떤 버블론 자체가 일시적으로 뭐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진정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진 것이 아닌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만물 랠리였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금값, 은값 동반해서 다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시장이 주춤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비트코인도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는데 급격하게 좀 하락이 나왔어요. 다행히도 뭐 9만 달러를 다시금 상회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그 하이베타가 상당히 변동성이 가장 큰 위험 자산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산이 아무래도 11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신용 경색에 대한 문제, 또 뭐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투자, 뭐 일부에서 뭐 200배짜리 뭐 레버리지 투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이베타의 그러한 그 위험 자산 성격을 갖고 또 투기적인 어떤 자금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됐던 부분 자체가 11월에 상당 부분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이 흐름이 나타났고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급락으로 사실은 좀 이어진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제 반감기, 그러니까 채굴이 이제 어느 일정 시간 되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항상 있었는데 그것이 반감기가 지난 2024년 4월에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한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가격이 상승하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추세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건데 공교롭게 11월에 그 사이클과 상당히 조금 맞물린 것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좀 부채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친화적인 정책을 사실은 펴왔던 게 그랬었죠. 사실이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조금 공교롭게 비트코인의 조금 상승 재료보다는 좀 하락 재료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됐고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어떤 레버리지 투자의 청산 자체가 갑자기 이제 몰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상당 부분의 어떤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은 좀 청산이 된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우려했던 연준의 어떤 금리 동결보다는 이제 인하 쪽으로 사실은 이제 방향성이 좀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 또 앞서 은가격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 흐름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여기서 급격히 반등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조금 쉽지는 않자 하더라도 여기서 또 추가적인 어떤 급락 가능성은 일단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변동성 자체는 상당 부분 뭐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폭 자체는 좀 제한적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AI 버블론이 상대적으로 잠잠해지고 있는데 시장의 가장 불안 요인 중 하나였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아니겠습니까?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일본의 정책 기조 변화 또 엔화 환율에 따라서 그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이제 크죠. 네. 예,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출범 이후에 일본은행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컸는데 최근 뭐 일본은행 뭐 우에다 총재를 비롯해서 BOJ 모든 인사들 자체가 조금 금리 인상 시그널을 분명히 던져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2년물, 뭐 10년물, 30년 모든 국제 금리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떤 좀 시그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뭐 이번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나설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지만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엔캐리 청산이 있을 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가능성은 좀 잠재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 자체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조달 코스트, 조달 비용 자체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그 엔화 가치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큰 폭의 절상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또 다행스럽게 지금 미 연준이 어떤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산 시장 자체가 또 글로벌 자산 가격 자체가 여전히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 거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점진적이지만 사실은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는 점점 더 좀 커질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엔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엔화와 좀 동조하는 현상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위안화랑 좀 따라가는 것 같았다면 이제 엔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엔화 가치 전망, 특히나 12월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엔화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원행 간의 동조화 현상이 자체가 강화된 부분 자체는 글로벌 경제의 축 자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크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 우리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 자체가 대부분 다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원과 위안 자체가 상당히 이제 동조화되는 흐름이 사실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저성장 압력에 이제 시달리고 이후에 뭐 각종 지금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경제의 축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뭐 그 과정 속에 우리도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보다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일본 역시 좀 그러한 구조 자체가 더 심화된 것들이 아무래도 좀 원과 엔 간의 어떤 동조화 현상 자체를 네. 상당 부분 강화시킨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에 있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 동일한 어떤 리스크에 사실은 노출돼 있다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원과 엔의 어떤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좀 평가할 수 있어서 당분간 원과 엔화 간의 어떤 동조화 현상 자체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고요. 뭐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엔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뭐 아무래도 미일 간의 통화 정책의 그 차별 현상,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일 간의 금리 스프레드 자체는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금 엔화 강세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게 되면 엔화 흐름 자체는 뭐 지금보다는 상당히 조금 떨어지니까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한 140엔 초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하락을 하는 좀 엔화 강세 흐름 자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통화 가치는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엔화와 원의 동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위안화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위안화 사항 자체는 오히려 올해 절상이 된 사항들이고요. 우리가 중국 경제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위안화는 지금 절하가 되는 게 사실은 좀 맞는 사항들인데, 뭐 일본 경제는 좋은데 엔화는 약세가 되는 부분, 또 중국 경제는 나쁜데 위안화는 강세가 되는 이러한 사항들 자체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흐름과도 사실은 맞물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뭐 전후로 해서도 여전히 조금 이제 그 엔화 약세를 사실은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사실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미국과의 어떤 무역 갈등 자체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도 위안화 약세보다는 위안화 절상 쪽을 좀 선택했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하고 위안화의 흐름 자체는 다소는 좀 엇갈리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안화의 어떤 강세 기조 자체는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FOMC 이제 통화 정책을 보면 고용이랑 물가를 우리가 항상 언급을 하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와 공급이 같이 둔화가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고용에 대해서는? 예, 고용 뭐 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고용상은 해고도 또 신규 채용도 없는 조금 정체 국면에 사실은 좀 빠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시장이 이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최근에 미국 경제도 약간은 좀 양극화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뭐 생활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워낙 많이 오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마저 부진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소비 부진 현상 자체는 저희가 조금 사전에 막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고용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연체율 자체가 올라갈 거고요. 그 연체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저희가 12월 달에 경험했던 신용 문제, 그러니까 부실 문제 자체를 또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준은 아마 12월 달에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12월 FOMC에서 주목할 것이 단순히 어떤 금리 인하 결정뿐만 아니라 연준 내 분위기를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주 근소한 차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 구성 인원이 지금 12명인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와 매파가 상당히 격렬하게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아마 한두 표 차이로 사실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미 연준이 그동안에 보였던 어떤 단일 대우 자체가 상당히 흐트러지고 오히려 조금 갈등 뭐 이런 좀 분열 양상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표결 결과가 만약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에 자칫 불안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확률은 89%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이 반반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에 생각보다 조기 종료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그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지금 분열 양상으로 봐서는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뭐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차기 연준 의장으로 해시 위원장이 이제 뭐 될 거다라는 이제 뉴스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퍼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제 해시 위원장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일 거고요. 너무 친 트럼프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의 어떤 인하 횟수 자체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뭐 해시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결국 그 연준 인사 또 FOMC 소속 인사들을 달래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인데 과연 그 해시 위원장이 그거를 잘 달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하나 저희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 해시 위원장이 선임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내년 5월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월 달도 FOMC 회의가 있고 3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연 이제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동결해 나갈지 아니면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가서는 좀 그 데이터,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많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내년에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내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를 보면서 아마 저희가 그러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네.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연준 자체가 과연 분열 양상 자체가 결국 이제 해소가 될 건지 아니면 더 이제 친트럼프 또는 반트럼프로 완전히 갈려서 정책에 대한 혼선 자체를 이제 일으킬지, 이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사실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게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헤셋이 연준 의장에 앉으면 색깔이 바뀔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용 이야기해 주셨는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세 영향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달라지겠죠. 예, 뭐 관세 영향은 사실상 이제 이미 상당 부분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지표상으로 보는 물가와 지금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자체는 상당히 좀 다른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생활 물가 자체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관세 영향 자체는 어느 정도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표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크게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러한 지표상에서 관세 영향이 이제 급격히 들어오겠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기업들 자체가 관세 어떤 그 충격을 사실은 제품 가격의 전가를 이렇게 완전히 하고는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물가 지표상에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좀 관세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 부분 조금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좀 후퇴하는 모습들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생활 물가고 자체가 심하다 보니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계속 인하하는, 그러니까 이전 모습과는 조금 다른 맞아요. 양상을 네네. 사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발 물가 자체는 영향 자체는 사실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라고 조금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은 뭐 AI 버블론, 연방정부 셧다운과 같이 노이즈가 있었다가 12월 FOMC가 만약에 끝이 나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통상 12월 하면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 네. 증시도 잠깐 좀 반등을 했고요. 뭐 이러한 분위기가 연말 연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12월 FOMC 회의 결과가 사실은 조금 변수이고, 또 12월 뭐 BOJ,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금리 정책 자체도 조금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로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 자체가 뭐 우려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그 관련 원자재 가격 지표라든지 운임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 해시 위원장이 선임이 되게 되면 시중은 아무래도 유동성 확대, 뭐 강력한 이제 비둘기가 사실은 출현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통화 완화 정책뿐만 아니라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세 압력으로 좀 갈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올해나 내년에 특히 이제 내년 경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인데, 네. 최근에 보면 반도체 가격이 워낙 또 강세인 상황들이고, 거기에 또 긍정적인 건 유가 자체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유가가 사실은 50불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지금 전망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전반적으로 재반 지표 또 유동성 흐름을 좀 종합해 보면 산타넬리 또 내년 초까지의 어떤 주식시장 흐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양호한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은 견조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내년에 어떤 흐름 가져갈까요? 예, 뭐 아무래도 워낙 강세 쪽으로 네.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공포 심리 때문에 사실은 원화 가치가 잘 떨어지지 못하는, 오늘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실은 국내 주식에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화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조금은 이제 그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연말 달러 약세라든지 또 내년 들어가서 국내 뭐 무역수지 개선폭,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라든지 또 4월에 예상돼 있는 WGBI, 그러니까 국제 채권지수 편입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종합해 보면 조금 원화는 전제보다는 조금 강세 쪽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원화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 이러한 것들도 상당 부분 좀 해소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에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 체크해봤고요.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